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한겨울 서울 지하철 종착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63세 야간 청소 노동자 박말순 씨가 겪은 평범한 하룻밤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기적으로 변했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로 63살, 지하철 야간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63살에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느냐고. 사연이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 박기철 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첫 아이를 가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성실했고 저도 건강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8개월 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남편은 직원들을 구하려다 크게 다쳤고 저는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남편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상 후유증으로. 그렇게 저는 30대에 홀로 남게 됐어요. 그 후로 30년 동안 저는 여러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식당 일도 했고, 청소 일도 했고, 마트에서 일하기도 했고, 그런데 5년 전부터 이 지하철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왜 이 일을 선택했냐고요? 조용해서 좋거든요. 낮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밤에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남편과 아이를 그리워할 수 있어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새벽이었죠. 마지막 막차가 떠나고 나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낮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이 시간만큼은 저 혼자만의 세상이 되거든요. 저는 매일 같은 순서로 일을 합니다. 먼저 승강장 바닥을 쓸고 벤치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마지막에 분리수거함을 정리해요. 5년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했죠. 그날 밤도 평소와 같았어요. 겨울이라 더 춥긴 했지만 제 호흡이 하얀 김이 되어 나오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지하철역이 워낙 넓다 보니 난방을 해도 구석진 곳은 정말 춥거든요.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가는 승강장을 걸으며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가끔 지하에서 올라오는 바람 소리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정적을 더 깊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승강장 끝자락 분리수거함을 비우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쥐인가 싶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쥐들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분리수거함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쥐치곤 움직임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별별 일을 다 봤습니다. 취객들이 놓고 간 물건들, 지갑, 휴대폰, 심지어 틀니까지 있었어요. 가끔은 노숙하러 숨어든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박스를 조심스럽게 옮겨보니 정말로 뭔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전 조용히 박스 위에 귀를 대봤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뭔가 살아있는 소리가. 추운 겨울밤 텅 빈 지하철 역사에서 혼자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의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무서우면서도 궁금했고 걱정스러우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그때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었고 저 혼자였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의 그 적막함. 뭔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키지 못했던 생명. 혹시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생명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스를 열어야 할지, 일단 영무실에 신고를 해야 할지. 하지만 만약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제가 망설이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저는 박스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제 평생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생수병 2개와 핫팩 여러 개 사이에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진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기는 너무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았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도 너무 약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 이런. 제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왔어요. 이 추운 겨울밤에 이렇게 작은 생명이 혼자.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각났고 지금 이 아이만큼은 제가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괜찮다. 제가 중얼거리면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차갑고, 너무 약한 울음. 제 품에서 아기가 조금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울음소리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급하게 역사 안남방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비상용 전기 히터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가져다 두는 여분의 담요로 아기를 감싸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지하철 종착역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 역이죠? 성수역입니다. 승강장 끝쪽 난방실에 있어요. 갓난아기 상태는 어떤가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얼굴이 파래요. 울음소리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계속 보온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바로 영무실에도 연락했습니다. 김 대리님, 저 말순인데요. 지금 큰일 났어요. 갓난아기를 발견했어요.
김 대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5분 뒤에 바로 달려오셨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참자. 곧 따뜻해질 거야. 곧 도움이 올 거야. 30년 전에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때 제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지금 이 아기에게 하고 있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추운 겨울밤에 혼자 버려져 있었다는 게 119에서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아기 체온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다행히 히터 덕분에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울음소리도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래, 그렇게 울어. 울어야 살아있다는 거니까. 30년 전 제 아이는 울음소리 한 번 못 들려주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김 대리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정말 갓난아기네요. 누가 이런. 말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김 대리님, 아기 상태는 괜찮아 보이나요? 울음소리도 있고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확실히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19 언제 온다고 했어요? 10분 정도요. 그때 김 대리님이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말순 씨, 이거 보세요. 아기 옷에 뭔가 적혀 있어요. 아기가 입고 있던 네이에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수민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유기인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아기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겠다 싶어서요.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해서 아기를 확인해 보더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어요? 구급대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맞아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발견이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만난 이 작은 생명과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옷에 적힌 그 메시지는 뭘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의 진짜 이야기가. 구급차가 떠나고 난 후 김 대리님과 저는 사무실로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큰일 하셨네요. 만약 말순 씨가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김 대리님도 40대 초반인데 집에 2살, 4살 된 아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저도 아이 아버지로서 이런 일이 우리 역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CCTV 시스템을 켜고 시간을 되돌려 봤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차근차근 10시 30분, 40분, 41분 있다. 여기요. 화면에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흰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박스를 내려놓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김 대리님,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라면 빨리 도망갈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 여성은, 화면 속 여성은 박스를 내려놓고 나서도 계속 그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박스 쪽으로 다가갔다가 멀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박스를 다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분, 정말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10분 정도를 그렇게 서성거리다가 결국 박스를 그대로 두고 떠났어요. 하지만 떠날 때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마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대리님, 녹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여성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다른 각도의 CCTV들도 확인해 봤어요. 지하상가 입구, 계단, 출입구. 놀랍게도 이 여성은 1시간 전부터 역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더라고요. 9시 40분경부터 지하상가 입구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여성이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문자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가져간 건 아기뿐이고 박스와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박스 안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생수병 2개. 그런데 이 물병들이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파는 브랜드였어요. 김 대리님, 이 물 브랜드 아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잠깐, 이거 혹시 병원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제 와이프가 출산할 때 병원에서 이런 물 받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핫팩들. 이것도 일반적인 핫팩이 아니라 신생아용으로 나온 특수한 제품이었어요.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조절되는. 세 번째, 바닥에 있던 종이 조각들. 주차장 영수증이었는데 완전히 찢어져서 일부분만 남아 있었어요. 차량 번호 끝자리 34와 시간 2215만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찢어진 메모지였어요. 잠시만요. 꼭 데리러 올게요. 수민아, 엄마를 믿어줘. 이 메모를 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유기인가? 아니면, 김 대리님, 이거 보세요. 이 글씨, 정말 급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긴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말순 씨 CCTV에 나온 시간이 10시 41분인데 지금이 새벽 3시가 넘었어요. 벌써 4시간이 넘었잖아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4시간 넘게 갓난아기를 혼자 두는 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CCTV 속 여성의 행동도 그렇고 메모의 내용도 그렇고 아기 옷에 적힌 글씨도. 김 대리님, 혹시 이 근처에 산부인과나 병원이 있나요? 지하상가 위쪽 건물에 24시간 응급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정거장 건너편에 큰 종합병원이. 그럼 주차장은요? 영수증에 나온 2215라는 시간으로 봐서 10시 15분쯤에 어딘가 주차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꽤 커요. 그리고 병원 주차장도 찜질방.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급한 사정으로 잠시 찜질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찜질방이라고 해도 아기를 혼자 둘 이유는 없잖아요. 이때 청소용구실에서 상우형이 나왔습니다. 상우형은 58살인데 이 근처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집도 잃고 그런 사연이 있으셔서 가끔 추운 날에는 역사에서 밤을 보내시곤 해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추위에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김 대리님도 눈 감아주는 편이거든요. 상우형도 나름 질서를 지키시고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시고 말수나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구급차도 왔다 갔고 경찰차 소리도 들리고 상우형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아, 그 여자. 나 봤어. 정말요? 언제요? 밤 11시쯤에 지하상가 출입구 쪽에서 김 대리님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CCTV에서 본 시간과 비슷하네요. 어떤 여자셨는데요? 흰 목도리 한 젊은 여자 말이야. 근데 그냥 젊은 게 아니라 되게 어려 보였어. 20살? 아니면 그보다도 더 어릴 수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손이 파랗게 얼어 있던데. 근데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친 것 같더라고. 다쳤다고요? 응. 손등에 뭔가 멍 같은 게 있었어.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무섭다는 표정이었어. 무섭다고요? 응.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표정. 계속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 오는지 확인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온 것 같더라고. 그 문자 보고 나서는 완전히 얼굴이 하얘지는 게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니었어.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우형, 혹시 그 여성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모습은 못 보셨나요? 통화는 안 했어. 아마 못하는 상황이었나? 계속 문자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문자 받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는 게 정말 안 좋은 내용이었나 봐. 그럼 혹시 그 이후에는 못 보셨어요? 한 30분 정도 더 있다가 사라졌어. 그런데 갈 때도 뛰어가듯이 정말 급한 것 같았어. 점점 미스터리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대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주차장 영수증도 있으니까 이걸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우형이 또 중요한 걸 기억해내셨어요. 아, 그리고 말수나. 그 흰 목도리가 특이했어. 어떻게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실크 같은 광택이 나면서 비싸 보이는 거. 근데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손은 그렇게 상해 있고 뭔가 모순적이었어. 김 대리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혹시 누군가한테 맞은 건 아닐까요? 가정폭력 같은.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젊은 여성, 손등에 멍, 무서워하는 표정, 휴대폰 문자를 보고
하얘지는 얼굴, 그리고 급하게 사라진 모습? 이거 정말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새벽 3시 30분쯤 경찰과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온 분은 박 과장님이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딱 봐도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시더라고요. 일단 아기는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고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순 씨 현재 상황으로는 이 사건을 영아유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메모가 있다고 해도 갓난아기를 공공장소에 방치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법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경찰에서 온 이 형사님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박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일반적인 유기 사건과는 다릅니다. 첫째, 아기를 발견될 수 있는 곳에 두었다는 점. 둘째, 보온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점. 셋째, 메모와 아기 옷에 적힌 글씨들. 이 형사님이 CCTV 화면을 보시더니 더 확신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성의 행동 패턴을 보면 명백히 고민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유기범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박 과장님도 CCTV를 다시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을 찾아서 직접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영수증도 있으니까 이걸로 추적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그동안 아기는 어떻게 하죠? 부모를 찾는 것과 별개로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단 영아시설에 임시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물론 당연한 절차인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30년 전에 기억 때문이었나 봐요. 그때 저도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모든 게 절차대로만 진행됐거든요. 아무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정말로 유기가 맞을까요? 지금까지 정황을 보니까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순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든 갓난아기를 추운 곳에 혼자 두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만약 말순 씨가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했거든요. 하지만 과장님, 저는 이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서 뭔가 책임감을 느껴요. 30년 전에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의 기억도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30년 전 첫 아이를 잃었던 이야기, 그때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 박 과장님도 이 형사님도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말순 씨가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그럼 더욱 이 아이가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요? 아기가 시설로 가기 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지켜볼 수는 없을까요? 보온이나 응급조치 같은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박 과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정도는 괜찮겠네요. 어차피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서류 정리하고 시설 연락도 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말순 씨가 도와주시면 오히려 고맙죠. 정말 고마웠어요. 물론 제가 아기 엄마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이 영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순 씨, 혹시 이 아이 엄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무슨, 만약 정말 가정폭력을 피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라면 그 여성도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고,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아이를 잃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만약 이 아기 엄마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하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절차를 밟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잖아요. 김 대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아이 아버지로서 만약 제 아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이해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박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여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찾게 되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보내자.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앞 24시간 분식집 진미 사장님이 보온병에 따뜻한 국물을 담아서 오셨어요. 진미 사장님은 56살인데 이 근처에서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고 계시거든요. 평소에도 야근하는 저희들한테 가끔 따뜻한 차나 라면 같은 걸 갖다 주시곤 했어요. 말순 씨, 아까부터 구급차 왔다 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경찰차까지 와 있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진미 사장님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갓난아기를 이 추운 겨울밤에 사장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진미 사장님도 젊었을 때 아이를 하나 잃으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잠깐만 내가 지금 당장 약국 가서 기저귀랑 분유 사올게. 사장님, 새벽에 어디 열린 약국이. 24시간 약국 있어. 여기서 10분 거리에.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응급용품 살 수 있어. 기다려. 정말 뛰어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15분쯤 지나니까 새벽 택배 일을 하시는 김 기사님도 오셨어요. 김 기사님은 45살인데 새벽 3시부터 택배 일을 시작하세요. 이 근처를 지나다가 경찰차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 들르셨다고. 말순 누나,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김 기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저를 누나라고 불러요.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역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차에서 새 담요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거라도 써요. 새 거예요. 제가 차에 항상 비치해 두는 건데.
아이가 추우면 안 되잖아요. 기사님, 이런 걸 어떻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 기사님은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계세요. 아내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우 형도 손에 따뜻한 물병을 들고 오셨어요. 말순아, 이거 찜질방에서 얻어온 거야. 따뜻해. 상우 형, 어떻게 구하셨어요? 찜질방 사장한테 사정 얘기했더니 흔쾌히 주더라고. 거기 사장도 좋은 사람이야. 세 분 다 평소에는 인사나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진미 사장님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다시 오셨어요. 기저귀, 분유, 젖병, 물티슈, 아기 옷, 담요. 다 있어. 약사님이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해 줬어. 사장님, 이런 걸 어떻게 해? 얼마예요? 아이고 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리고 말순 씨가 찾아준 거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 과장님도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김 기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서울도 아직 살만하네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살면서 별로 대화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모이네. 맞아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살아가면서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정작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우 형이 갑자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런데 말순아. 내가 그 여자를 좀 더 자세히 관찰했는데 어떻게요? 처음에는 그냥 젊은 여자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어려 보이더라고. 25살? 그런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응, 걸음걸이가 그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들이 걷는 그런 조심스럽고 힘들어하는 걸음걸이 말이야. 우리 누나가 애 낳았을 때 그랬거든. 이 말을 들으니까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겉옷은 좋은 걸 입고 있었는데 신발이나 바지는 좀 낡아 보였어. 마치 급하게 겉옷만 걸치고 나온 것 같은. 진미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걸 수도 있겠네. 가정폭력이나. 이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우 씨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가정폭력 관련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그 여성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기 걱정으로 미치겠을 텐데. 맞아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 걱정으로 잠도 못 이룰 거예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주차장 영수증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병원들도 확인해 보고. 진미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혹시 찜질방은 확인해 봤어요? 찜질방요? 여자 혼자서 갈 때가 마땅치 않으면 찜질방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24시간이고 남자들은 함부로 못 들어오고. 그리고 상우님이 본 시간하고 장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 형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24시간 찜질방이에요. 그럼 바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 씨,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이 영사님, 그리고 진미 사장님, 김 기사님, 상우 형까지 마치 작은 수색대 같았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살지만 정작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힘을 합치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그 여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탕 휴게실 구석에서 흰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아주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입술도 터져 있고 목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박 과장님과 여성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지하철역에 아기를 두고 오신 분이세요? 그 여성,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이수진 씨였는데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눈빛이었거든요. 네, 저예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세상 모든 기운이 빠진 것 같은. 수진 씨, 우선 아기는 안전해요. 지금 병원에서 잘 돌봐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진 씨가 하면서 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 정말, 정말 괜찮아요? 네, 건강해요. 체온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수진 씨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수민이를 버렸어요. 이때 제가 수진 씨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수진 씨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를 그 추운 곳에 혼자. 당신은 수민이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 거였어요. 수진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30년 전에 저도 아이를 잃었어요. 그때 제 마음, 지금 당신 마음과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잖아요. 수민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제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서 수진 씨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제 천천히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 씨가 조금씩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 씨는 25살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주부였어요. 남편 이민호 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저를 아껴주고. 하지만 결혼 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수진 씨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제가 하는 모든 걸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출산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수민이가 밤에 울면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일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래서 제가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서 달래곤 했어요. 점점 폭력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직접적인 폭력으로 어젯밤에도 수민이가 울었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민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를 때리려고 했어요. 수진 씨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민이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까지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진 씨가 목에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목을 조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수민이도 울고 저도 숨을 못 쉬겠고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수민이를 안고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럼 바로 경찰서나 모자원으로 가시지 왜? 그게 휴대폰에 남편이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숨어봤자 소용없다. 찾아내면 둘 다 죽인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어디든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럼 휴대폰을 꺼버리시지. 꺼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통신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휴대폰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 10시쯤에 모자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만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을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문자 내용을 보고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모자원 앞에 있다. 1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서 찾겠다. 정말로 따라온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급하게 뒷문으로 나왔는데 수민이를 계속 안고 있으면 금방 발각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하철역에. 네. 정말 급한 마음에 수민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남편을 따돌린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려고 했어요. 수진 씨가 박스 안에 넣었던 메모를 다시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다시 데리러 올 생각이었어요. 1시간이면, 늦어도 2시간이면 남편을 따돌리고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4시간이나? 남편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 10분 안에 따라와서 지하철역 근처에서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들을 쭉 보여주었어요. 새벽 1시까지도 계속 온 것들. 지하상가에 숨어 있는 거 봤다. 나와라. 아기는 어디 숨겨놨냐.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 2시쯤에 찜질방에 숨어들었어요. 여기라면 남편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때까지 계속 밖에서. 네. 수민이 걱정으로 미치겠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계속 지하철역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던 거예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영사님도 즉시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일단 남편 이민호 씨 체포영장부터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와 아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정말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 시도이기도 하거든요. 수진 씨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수민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만나실 수 있어요. 이때 진미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넌 정말 용감한 엄마야.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지키려고. 김 기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수진 씨를 꼭 안아줬어요. 수진 씨,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수민이를 지킨 영웅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수민이를 혼자.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버리려고 했다면 그렇게 따뜻하게 준비해주고 메모도 남기고 발견되기 쉬운 곳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수민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30년 전 제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지금 수진 씨에게 해드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우리는 모두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수민이가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가는 게 아닐까요?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수민이는 정말 건강해요. 의료진들이 밤새 돌봐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생아실로 갔을 때 수진 씨가 수민이를 다시 본 그 순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수민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수진 씨가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30년 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대리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수민이는 엄마 품에서 정말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기다려왔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기는 정말 건강해요.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졌지만 다른 이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보온 준비를 정말 잘 해주셨더라고요. 정말요? 네. 핫팩 온도도 적절했고 물병으로 보온도 해주시고 전문가가 준비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수진 씨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치료가 시작됐어요. 박 과장님이 모자치유 시설을 연결해 주셨고 이 영사님은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즉시 처리해 주셨어요. 더 중요한 건 수진 씨의 심리적 치유였어요.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을 시작하셨는데 수진 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이 겪은 일은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가정폭력은 100% 가해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 당신이 내린 선택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수진 씨가 겪은 상황은 전형적인 가정폭력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게 시작해서 점점 통제하고 고립시키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을 계기로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더 잘했으면 남편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아무리 잘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예요.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수진 씨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작은 공동체 사람들의 연대였어요. 진미 사장님은 수진아, 당분간 우리 분식집에서 일할래? 급여도 주고 일하는 시간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해줄게. 김 기사님은 저희 아파트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셔도 되고요. 상우 형도 내가 이 근처 지리는 잘 아니까 안전한 곳들 알려줄게.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해. 모두들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수진 씨가 감동해서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저는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거예요. 수민이도 우리가 함께 키울 거고요. 정말요? 네. 30년 전에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모두가 수진 씨와 수민이를 응원하고 있어요. 박 과장님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모자치유 시설에서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고 그동안 직업 훈련이나 심리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 가장 중요한 건 수민이가 엄마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수진 씨가 수민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수민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좋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때 수민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마치 알겠어요.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모자치유 시설로 떠나기 전 수진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목에 두르고 있던 흰 목도리를 건네주었어요. 말순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런 걸 어떻게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데 말순 씨가 계셔서 저희 모자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 그리고 약속해요. 수민이가 크면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저도 수진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진 씨도 약속하세요.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연락하겠다고. 네, 정말 고마워요. 말순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싶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와 수민이는 모자치유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직업 훈련도 받아서 곧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수민이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벌써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웃기도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 이민호 씨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시도, 그리고 스토킹 등의 혐의로 당분간은 수진 씨와 수민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5년 동안 야간 청소 일을 하면서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김 대리님과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가끔 김 대리님 집에 놀러 가서 아이들과도 놀아주고
진미 사장님은 제가 야간 근무 끝나고 나면 항상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혼자 먹으면 맛없다면서. 김 기사님은 제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가끔 드라이브도 시켜주세요. 상우 형은 놀랍게도 임시거주지를 구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심야 안전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심야 안전지킴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24시간 편의점, 찜질방. 이런 곳에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연락하고 도와주는 네트워크예요. 벌써 몇 번의 작은 사건들을 해결했어요. 한 번은 길 잃은 치매 어르신을 발견해서 가족에게 무사히 돌려드렸고, 또 한 번은 가출한 중학생을 상담센터에 연결해줬어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도와준 적도 있고,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30년 전에 잃었던 아이에 대한 슬픔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민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30년 전 제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때 제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 작은 생명. 하지만 수민이를 통해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저를 수민이에게 인도해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새벽 첫 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해요.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보리차 하나를 뽑아서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여긴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종착역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밤 제가 발견한 건 아기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에 아직도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발견한 거였어요. 지난주에는 수진 씨가 수민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수민이가 이제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제 손가락을 꼭 잡고는 웃어주는데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말순 씨, 정말 감사해요. 말순 씨가 아니었다면.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맞아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관심과 용기만 있으면요. 수진 씨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수민이가 이제 뒤집기 시작했다고, 옹알이를 한다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수민이 첫 돌 때는 모두 함께 축하해 주기로. 진미 사장님이 벌써부터 돌잔치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집에 가시는 길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저는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세상은 차갑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서
차가워 보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갖고 조금씩만 용기를 낸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 끈을 놓지 마세요. 그 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종착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종착역의 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박말순 씨처럼 작은 용기 하나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한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